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아침부터 쭉 앉아 있었는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긴장이 팽팽했고 모든 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토론 과정을 보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후에는 좀 인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자리가 저에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개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발표 저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희 장관님, 김병관 대장님, 김태형 장관님, 한민구, 또 안기석, 김상기 이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좀 이렇게 오후엔 좀 가셨으면 했는데 계속 계시는 바람에 제가 직접 모시면서 참모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드리고 또 결심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주신 분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하자 하니까 뭐 이처럼 긴장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승조 회장님도 계시고 또 임충빈 총장님도 계신데 직접 제가 모시지 않았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군인은 전 군생활 40년 했거든요. 직관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거를 잘 활용해서 설명하는 데는 좀 미숙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마침 앞에서 권위 있는 발표들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저의 그래도 배운 직관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신범철 박사가 아까 페이퍼는 보지 마시라 내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페이퍼를 보셔야 됩니다. 저 페이퍼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제 발표력이 부족해서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되고요. 또 박원근 교수가 마침 아까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지난 거 자꾸 분석해봐야 쳇바퀴 돈다 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한 것에 좀 더 의미가 부여돼서 저도 좋습니다. 예, 미국 분들이 좀 소외된 느낌이 있어서 잘 못하는 영어지만 제가 인사말 영어로 잠깐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 소제목들은 영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I'm the last presenter of today. I've considered how to give my presentation and concluded to use Korean language. Because the main audience is Korean and the moderator, Professor Chang, I respect, is Korean too. So I would like to request for understanding of my American friend.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난해 동안 보여준 김정은의 놀라운 광폭 행보가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적 결단에 기인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전제로 오늘 제가 하려는 이 기여, 전략적 담론에 기여하는 저의 노력은 자칫 순수한 지적 유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are the meanings and problems of the peace regime initiative in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한반도 평화체제 열망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유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죠.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있었고요.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 시대로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전문에서도 재확인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의 말에 채택이 되죠. 이 기본 합의서는 가히 남북 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 2018년 4월과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실현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제5조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은 군사 합의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상호 신뢰, 군비 통제의 진전 등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행해야 할 구체적 로드맵과 최종 상태를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죠.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추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말은 무성했지만 실천적 사례가 빈약한 상태에서 미래를 조망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얼 월드와 퓨처 월드를 연결해 보는 노력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conditions are to be met for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s the expected state?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종 상태는 한반도 통일이어야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전까지 항구적 평화가 아닌 잠정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직접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평화체제는 남북이 공존하는 조건을 갖추고 경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후기 스탈린주의보다도 더 엄혹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경쟁과 갈등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서로 가치 기준과 체제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가, 또 잠재되거나 표출되는 경쟁과 갈등 요인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비해야 할 조건들,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남북은 상호 신뢰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의도적 또는 국지 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륙간 탄도의 개발 계획은 폐기하며 남북한은 미사일 감축 협정을 체결해서 이를 이행하여 상호 억제의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북한의 화생 능력도 제거된 상태일 것입니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따라서 버퍼존과 군비 통제에 관한 사항을 평화협정에 수록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 교류 협력은 제도화되죠. 그리고 북한은 NPT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고 미국과 수교, IMF 가입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 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독재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여 인권 문제도 개선하고 중국 또는 베트남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미동맹은 유지되고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 요인 내재된 상호 의존적 협력적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교류 협력 관계도 심화될 것입니다. 이상의 열거한 조건들은 지금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순행해야 달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행의 과정이 누적되거나 분단 상태의 잠정적 평화가 지속되면서 다음과 같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숨겨놓은 핵과 화생무기 문제가 대두되거나 은밀한 핵무기 생산을 재개하고 미사일 감축 협정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증강 시도가 노출되어
새로운 긴장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북한 사이버 위협은 경제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산업기술 절취 목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남한과의 체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북한 주도 통일을 목표로 남한 내 간첩 조직 또는 종북 세력과 연대하여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한 정부에 은밀히 침투해서 전복 활동도 펼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개혁 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독재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북한 정권의 자체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넷째, 한미동맹 관계가 이완되고 한중 관계가 밀착되면서 미중의 이익이 상충되는 개별 사안별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이 증가될 것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경쟁은 심화될 것입니다. 최근 사드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노선이 충돌하는 전환마다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전력의 투사기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 교류협력 관계는 확대되지만 중국은 군사적 지배권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역사인식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한국 방공식별적 신범 비행, 이어도와 한중 중간주역 등 관할권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여섯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와 미일 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미국의 역할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한국 해군 광개토 대항함과 일본 해군 초계기의 작전 활동에 관한 논란이 보여주듯이 군사적 갈등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How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c concept should be devised to cope with the real or potential threat and challenges and management of the coexistence of peace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 목표는 남북한의 공존 요소를 극대화하고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적정 시기에 통일을 이루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자유권 차원의 선제 타격이 가능한 유연한 억제 및 방위 전략 개념을 정립해서 질적 우위의 역량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현실적 위협으로, 주변국은 잠재적 위협 또는 도전으로 간주하여 포괄적 위험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 및 수단을 설계하는 논리적 접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비스마르크나 헬무트 콜 주상이 이끌었던 독일 통일의 역사적 교훈과 버나드 브로디나 허먼 칸의 군사전략 이론을 응용해야 하겠습니다. How to design the structure of ROK-US future alliance a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for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미래 한미동맹의 구조와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예상 시간표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통일 후까지 조망하면서 잠정적 평화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그 이후 통일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 상황의 변화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접근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후 포괄적 전략동맹의 명분은 더욱 선명해지고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 여러 나라와 포용적 협력관계, 포용적 동맹의 성격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가역적 행동들을 보상해주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종전선언을 한 후에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해도 미국은
한미연합 연습 재개와 추가 대북 제재 조치 이행 등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미국의 조치를 적대적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생산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재개를 합리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면 취소하면 되고 제재를 강화하면 된다는 인식은 북한이 만든 치명적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전제 핵을 신고 또는 반출하기 전에 체제 안전보장을 내세워서 미국의 핵전략 타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지난 9월 20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를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 핵우산 철수를 의미합니다. 북한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미국의 핵운용 주체인 주한미군의 철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잠정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더 많은 도전 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 시간 끌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최근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한 보도처럼 북한의 핵능력 확장을 허용하고 궁극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능력을 갖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핵능력을 보유할 때에만 체제가 보장되고 김정은 일가의 생존이 보장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 특징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들과 도전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명백히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잘 돼서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그것이 들었으면 한미동맹의 구조를 논의해야 됩니다. 개념 설계부터 상세 설계를 해야죠. 해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 한편의 논문으로 제가 모든 의제를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할 의제들을 추려봤습니다. 한미협력의 전략적 의사결정 메커니즘, 두 번째 한미연합 지휘관계,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 유엔사의 지휘와 역할, 핵공유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의사결정 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담이죠. 이것을 활성화해서 한미의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양국의 국방과 외교의 수장이 그냥 모여서 덕담이나 나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제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 협의체는 양국의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고 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방과 외교 업무에 수평적 협조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상하 장관과 실무자 간의 수직적 업무 의견이 필수적으로 조율이 되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SCM, MCM, 또 그 미 합참의장을 대신해서 연합사령관이 수행하는 PCM, 상설위원회 기능들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한미연합 지휘체계와 연관된 미래 변화 요소는 작년 양국 국방장관이 SCM에서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지침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지침 문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의 미래 기본 구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적정 시기가 언제이냐?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미 합의사항입니다. 조건 1은 한국군이 연합위기관리,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계획 실시, 연합합동교리 및 발전, 실프와의 상호운용성 보장, 이 6개 분야죠. 잘 알고 계시는 분야예요. 코다라고 지칭하죠. 이 권한은 지금 현재 미측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서. 과연 우리 한국군의 이 주도적 역할에서
미국군의 지원적 역할을 이 분야에서 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던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한국의 국방장관과 국방부 본부와 합참의장과 합동참모본부가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고 미국군을 이끌 수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초기에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 필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핵보유국들이 있습니다. 이 위협과 도전 요인은 계속 억제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돼야 됩니다. 조건 3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이나 빠르면 아니면 그 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전작권은 기존 합의된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미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군 핵심 능력의 구비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가진 나라로서 아무도 부정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한미가 2014년 10월에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합의할 때와는 달리 우리가 당면한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논리가 역량의 논리를 지배하는 상태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체계가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지휘 통일을 보장하는 연합군사령부의 지휘활동 메커니즘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평화체제가 되고 전작권 전환되고 또 그 이후에 안정이 찾아오면 병렬형 연합지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유형이 우리 안정과 국익에 미래지향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연합사 조직과 얼마 전에 만든 연합사단 조직은 커다란 장점을 제공합니다. 여기 민간 전문가들은 많이 계신데, 미국은 세계 안보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미국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방제전장의 문화를 배우고 군사 개념과 교리, 조직, 전투발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서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과 같은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의 공동 연구, 우리 기술력을 점점 더 높여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협업 체계들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 및 국가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제입니다.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세 번째 많은 병력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는 독일 통일 직전 체결된 이른바 2+4 협약의 외국군 주둔 조항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 첫째, 심해 균형 유지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은 물론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요, 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고 미래에도 그 전략적 기능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 전망은 브레진스키가 2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 구조의 제도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지휘소 연습과 적정 규모의 실제 연합 연습을 실시하고 여기에도 나가서 연합훈련도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핵우산 공약과 정책에 대한 주한미군을 핵운영의 주체로 안주해온 북한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공약은 한국을 포함한 비핵 국가들을 보호하고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정책에 해당되며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이제 비핵 국가로서 세계적 비확산 체제 속에서 핵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자산들은 한미의 시의적절한 상황평가를 토대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 활동의 주범적 근거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기본 합의와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제공하고 있죠. 이 합의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 플로우인에 대한 한미의 상황 공유와 협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맹 차원에서 미군 전력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의 존립과 역할은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웨이니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The command has to go away, but it has to be right time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유엔의 새로운 결의를 전제로 유엔사에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부활하여 남북이 동수로 제안하는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좀 내주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분야에는 우리 조성렬 박사님이 전문가시고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해체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유엔사를 해체하더라도 기존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 기능을 원역하는 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핵공유 체제인데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클리어 쉐어링 시스템이 지금 완전치는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평화체제가 돼도 지금 상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의 실행력을 높여야 되는 문제, 그리고 수직적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를 최적화하는 문제, 그리고 작전 계획을 핵 가진 국가인 미국이 시행하기 전에 우리와 반드시 상의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운반을 엄호하는 임무만큼은 한국군 공군이 함께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직관과 통찰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다른 선택을 불허하는 갈등과 재앙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황준신 잘 아시죠? 조선칙략을 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쓴 말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황준신은 미국을 공명정대한 나라로 칭송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유언을 지켜 나라를 세우고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